안녕하세요. 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한국사, 재밌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문물 교류와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생각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고려의 자기는 신라의 전통 기술에 송의 자기 기술을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빛깔이 푸른 비색 청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려인들은 중국 자기의 그릇 모양이나 무늬 등을 참고하면서도 중국과 다른 고려만의 특유한 색채와 무늬를 개발하였다. 12세기에 이르러 고려 청자에는 상강기법이 적용되었다. 이는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술이 낳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려의 자기,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바로 대표적인 고려 상감청자라고 합니다. 문양을 새겨놓은 방식도 다르고 색깔도 중국 청자랑 다른 고려만의 비색, 뭔가 좀 특이한 어떤 색깔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는 다양하게 문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교류하는 데에 대해서 꺼리지 않고 개방적인 편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고려 전기에는 송나라로부터 목판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도자기 기술, 금속 만드는 기술 등 공예 기술, 그 다음에 도교에 관련된 종교적인 내용, 그런 어떤 교리들, 음악 같은 경우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배척했던 거란으로부터도 대장경 만들 때 필요한 여러 내용들을, 불경들을 받아들이고 수입했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문물 교류는 고려 후기에 있는데요. 바로 원나라로부터 들어온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몽골풍이 있죠. 이 머리 이렇게 변발하고 그렇죠. 옷도 그렇고 몽골 음식, 몽골 말도 많이 유래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시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법, 그 다음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 이걸 통해서 이제 개혁 사상으로 신진사대부들 중심으로 발전하죠. 그 다음에 목화라고 하는 것도 문익점 기억나죠? 받아오게 되고 농상집요라는 새로운 농사 기술, 농사 기술을 다루고 있는 책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탑 있잖아요. 경천사지 십층석탑, 이런 탑에도 원나라 불교 영향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탑 완전 다르죠? 지금 현재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실내에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 혹시 갈 일 있으면 살펴보세요. 반면에 우리 고려도 원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몽골풍에 대비되는 거죠.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죠. 공료로 끌려간 그런 여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고려양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이게 그 기록입니다. 궁중에서 제일 유행하는 것은 고려식 옷이라네. 여기 노란색 글씨가 바로 고려양이라는 글씨입니다. 정방형 목성과 짧은 허리 반소매, 이 옷의 형태죠. 궁중 여인들이 모두 다투어 구경하려 하네. 이는 고려 여인이 형제 앞에서 이 옷을 입기 때문이라네. 이 고려 여성들이 좀 세련돼 보였나 봐요, 그죠? 그래서 고려 여인들을 보고 본따서 옷들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고려양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거 말고도 고려 만두, 고려 떡, 고려병이라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진 게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고려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문물 교류를 통해서 우리 고려의 문화는 다양하게 아주 크게 발전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건축과 불상이죠. 먼저 건축에 있어서 주심포 양식이 등장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우리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단촐해 보이지만 되게 오래된 느낌 들죠. 그리고 영주에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도 역시 이 시기에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둘이 공통된 게 바로 요거야. 여기 기둥 위에 있는 거 요거 보이죠? 여기 다 기둥 위에 뭔가 있다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바로 공통적으로 공포라고 하는 지붕과 기둥을 이어주는 구조물로서 무게 분산에 유리한, 그러면서도 심지어 장식의 역할을 했던 그런 것이 공포인데요. 요것이 기둥 위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기둥주 이 중심할 때 우리 마음 심자인데 중심이란 뜻도 있죠. 기둥 중심에만 공포가 있다.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자, 한편
고려 후기에는 다포 양식이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성불사 응진전이라는 절입니다. 요걸 좀 확대해 보면 요렇게 모양이 아까랑 좀 다른 느낌이죠. 요걸 확대해 봅시다.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고 기둥이 없는 곳에도 공포가 있네요. 즉 공포가 더 많이 있네요. 그래서 마늘 다자를 써서 다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조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의 차이점 알겠죠? 어느 경우에 좀 더 웅장하고 화려해 보일까요? 맞아요. 다포 양식이죠. 그래서 좀 더 웅장하고 화려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에 많이 짓죠. 뭐 궁전도 그렇고 또는 절도 그 종교로서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다포 양식을 많이 만들기도 했죠. 자, 탑도 이제 석탑이 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전기에는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들도 여전히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나 형태는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후삼국 시대가 있다가 통일해서인지 고구려 양식이나 백제의 영향을 받은 탑들도 건립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게 불국사 3층 석탑, 신라의 전형적인 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평창의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거든요. 다르죠? 전형적인 양식이 아닙니다. 사각형 3층이 아니고 어때요? 팔각형 9층. 이거는 고구려의 특징입니다. 또는 무량사 5층 석탑인데 5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여기 신라의 탑과는 다르게 이 지붕이라고 부르는 이게 좀 더 널찍하니 다른 형태죠. 백제 탑과 더 유사하다고 합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는 백제의 대표적인 탑이 있거든요. 그 탑과 모양이 아주 흡사합니다. 알겠죠? 자, 고려 후기에도 역시 또 다른 양식의 탑이 등장했는데 바로 원의 영향을 받은 탑이죠.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보통 우리 짝수층은 없잖아. 홀수층으로 3층, 5층, 7층, 9층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의 영향 받아서인지 10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각형이 섞여 있다고 그죠? 좀 화려하기도 하고 원나라 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모습 꼭 기억하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불상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대형 철로 만든 불상이 있었습니다. 유행하기도 했답니다. 아마도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무기들이 이제 통일하고 난 다음 필요 없었으니까 녹여서 이걸 만든 게 아니냐라는 썰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자상입니다. 이 모습이죠. 색깔이 약간 거무튀튀하죠. 철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마다 이 호족 중심의 사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마다 특색 있는 불상들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불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 많이 보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불상들이 나왔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안동, 이천동에 있는 이 불상이라든가 또는 오른쪽에 있는 논산 간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든가 다 특이하죠. 특히 간촉사 이 미륵보살 입상 고려시대의 특징 있는 불상으로 대표적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공예품입니다. 자, 도자기 우리 기존의 뭐 신라나 발해 기술에 더해서 송나라의 기술까지 더해져서 고려만의 기술로 발전시켰고요. 거기에 상감기법이라는 독특한 기법까지 가미하면서 상감청자가 유행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원래 기존의 그런 순수 청자였다면 이러한 청자에 이런 식으로 문양을 파서 문양 모양으로 파서 흑색깔, 검정색이나 흰색깔 흙을 채워놓고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는 이게 바로 상감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감청자가 되겠죠. 예쁘죠? 왼쪽은 흰색, 오른쪽은 검정색 흙을 채웠겠네요. 이런 병 모양뿐만 아니고 붓을 꽂을 수 있는 와 이거 얼마나 만드는데 복잡했을까 그죠? 또는 이런 기와 청자로 만든 기와를 만들기도 하고요. 향로도 만들었습니다. 와 청자 기술이 대단했네요. 그러다가 원나라 간섭기 이후에는 청자 기술이 좀 쇠퇴하고 북방 가마 기술을 많이 수용해서 그걸 바탕으로 분청사기라고 하는 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청자 베이스에 분칠한 느낌이 든다 그죠? 흰색 분칠한 느낌 이게 분청사기의 모습인데 조선 초기까지 이런 분청사기가 유행합니다.
자, 금속 공예도 유행하고 나전칠기 공예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청동병에 은으로 무늬를 새긴 것이고요. 자, 이거는 뭐 전복 껍데기나 소라 껍데기 같은 걸로 무늬를 채운 만든 나전칠기죠. 오칠까지 한 그런 함입니다. 자, 이게 고려의 특산물이었죠. 자, 고려시대 그림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공민왕이 그렸을 거로 추정되는 천산대륙도와 그 다음에 해허 스님이 그린 가는보살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천산대륙도입니다. 요게 수렵하는 모습이죠. 말 탄 사람의 머리 모양을 보면 변발을 하고 있네요. 아, 몽골풍. 그 당시는 원나라 간석기. 대략 그 시기가 되겠죠. 아, 이것만 봐도 시기를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해어 스님이 그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는보살도의 그림입니다. 왼쪽도 가는보살, 오른쪽도 가는보살인데요. 왼쪽은 남자 같고 오른쪽은 여자 같다. 그쵸? 자, 이 이유는 가는보살의 성은 원래는 남성성에 가까운데 이 보통 가는보살이 상징하는 게 대자 대비, 자비로움을 상징하시거든요. 마치 엄마처럼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가는보살의 특징이다. 되게 잘 그렸고 좀 인상 깊은 그림들이다. 그죠? 이거 역시 헤어 스님이 그린 건데 아미타불 그림, 그리고 오른쪽 거는 지장보살 그림이 되겠습니다. 왼쪽 아미타불도는 금박을 입혀서 되게 화려하죠. 자, 어쨌든 고려 때는 도화원이라는 관청 소속의 전문화가도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이나 일반적인 학자들이 그린 문이나라든가 스님이 그린 불화 같은 것이 유행하죠. 자,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데요. 천문학과 의학이 발달합니다. 천문학의 경우에는 사천대 또는 서원관이라는 관청도 있고 첨성대도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첨성대, 신라의 첨성대랑 같은 걸까요? 자, 첨성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 별을 관찰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고려시대 첨성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첨성대랑 다르죠? 그러나 공통점은 높이 올라가서 하늘을 관측할 수 있다. 별을 관측한다는 뜻입니다. 자, 역법은 초창기에는 당나라의 선명역법이었는데 아까 원나라 때 수시력을 받아들였다라고 했다. 그렇죠? 자, 의학은 중국에서 약재를 수입해 쓰다가 우리나라 안에서 약초를 이제 서서히 처방할 수 있는 걸 개발하려고 하죠. 그 첫 번째 단계로 향약 구급방을 편찬했는데요. 이때 앞에 향이라는 단어가 중국 아닌 지역을 얘기하는데 특히 여기서는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약, 우리나라의 약초란 뜻입니다. 드디어 하양무기 제조술이죠. 이거 누가 떠오르죠? 네, 채무선이 떠오르죠. 채무선이 원나라의 상인들을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쫄라서 힌트를 얻어서 본인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이 하약 기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하통도감이라는 나라의 관청을 설치해서 거기서 연구를 하죠. 하포 제작까지 이릅니다. 이걸 바탕으로 진포 싸움 같은 데 앞장서서 외놈들, 왜구를 격퇴하는데 기여했다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채무선의 활약이 없었다면 이순신의 거북선, 이순신의 이 해전의 승가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단하죠? 아이고, 오늘 배운 사건 주요 용어 키워드 되게 많죠? 복습해 보면서 한번 이 내용 정리해 봅시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